자, 이렇게 관측된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그 과학의 이론, 그다음에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이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틀은 이 시공간과 물질의 동력학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주의 시공간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관측 사실로부터 이제 알아낸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물질들이 어떻게 있어서 이것들이 두 개가 맞물려서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가. 그걸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방정식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해주는 결국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이 시공간에 그 기하를 이제 결정한다니까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왼쪽에는 우리가 관측한 우주를 넣는 거죠. 그 우주는 균일하고 등방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들이 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은 일단 동력학은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이해 그게 이제 입자물리학이 만들어놓은 표준 모형이 기본 방정식이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물질의 분포를 다루는 이제 볼츠만 방정식을 같이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물질이 뭐가 있냐를 이제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같은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 복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 현재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그 구조가 관찰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설명하려면 암흑 물질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균일 등방한 물질이 있다라고 치고 우리 우주도 어디나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넣고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단 이 우주의 공간이 팽창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시도해 본 그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팽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영원 불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팽창을 하잖아요. 근데 팽창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주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아인슈타인은 그럼 그 자기의 방정식에서 우주가 균일하다고 해도 팽창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막 찾다가 이게 우주 상수라는 걸 넣으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서 그걸 넣고 뭔가 약간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에 있는 우주가 이제 정적인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번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팽창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팽창하면서 우주가 변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불편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우주는 영원 불변해야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또 쉬운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도 그렇게 믿었고,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이후에도 팽창은 하지만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정상 상태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상 상태 모형에 이제 이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나름 유명한 분이었는데, 1950년대일 때 BBC 방송,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와서 토론도 하고 그랬나 봐요. 이게 현재 우주는 뭐 팽창을 하는데 이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변하는 거를 이제 빅뱅 모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건 정상 상태 모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빅뱅 모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이 호일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변하면은 결국 과거로 되돌아 올라가면 이 우주가 그러니까 온도도 무한대고 이 밀도도 무한대가 되는 아주 이렇게 특이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부터 갑자기 뭔가 폭발이 일어나서 모든 우주가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모형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빅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조롱조로 갖다 붙인 이름인데 이게 방송을 한번 타니까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 이게 이제 빅뱅이라고 불리게 되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변하는 이론을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960년대에 아까 얘기한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정상 상태 모형,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우주에서는 그렇게 3켈빈짜리 낮은 온도를 가진 열복사라는 것을 도저히 만들어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빅뱅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엔 뜨거웠는데 그냥 팽창하면서 식으면은 그게 그대로 남아서 온도가 낮은 열복사가 되니까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면서 이제 빅뱅 모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팽창을 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서 우주의 역사를 만들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는 시작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빅뱅 이론의 모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우주에는 그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고 그것이 우리 우주가 옛날엔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서 특히 그 열 복사가 나오려면 이 열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가면 갈수록 결국 온도가 계속 올라갈 텐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그 한계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현재 우주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거는 보니까 적어도 핵 같은 거, 원자의 핵은 다 녹아 있는 그 온도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우주의 시작이 그러니까 정말로 그 특이점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온도가 높고 밀도도 높은 고온의 그런 상태, 열평형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왔다라는 거고, 그럼 현재의 모습을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그럼 그 굉장히 뜨거웠던 그 초기의 이제 우주가 어땠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그 뜨거운 온도에서의 물질의 상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물질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물질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온도는 이 개개 입자가 가진 에너지라 그랬죠. 그럼 그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럼 그 상태를 이해하려면 이제 소립자 물리학의 모든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쿼크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온도에선 다 만들어지고 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무거운 쿼크들도 다 이 열평형 상태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처음엔 뜨거웠다 식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처음엔 뜨거웠다가 시간이 가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소립자들의 바다가 되는 거죠. 모든 이제 입자 물리에 나오는 모든 소립자들이 다 있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제 쿼크들이 이제 뭉쳐서 이제 핵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부 다 계산을 제대로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핵은 이제 이 헬륨이 이제 중성자들을 다 흡수해서 헬륨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이제 우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비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관측과 굉장히 잘 맞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해서 이런 빅뱅 모형이 이 우주를 잘 설명한다라는 이제 강력한 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물질하고 복사하고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제 이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거는 양성자하고 이제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수소 원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수소 원자가 되면 이 수소 원자가 전자를 다 흡수해 버리고 이 전자가 원래 그 빛하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 복사하고 물질이 항상 엮여 있었는데 원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 복사가 물질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일이 이제 대략 빅뱅 후에 약간 38만 년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그 온도로는 한 3000도 뭐 그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그때 이제 그 남은 열 복사가 현재까지 남아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뱅 이론 가지고 현재 우주의 모습을 이제 기본적인 모습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주의 모습이 균일 등방,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균일 등방하지만 그 안에 구조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는 은하들이 많고 어디는 적고 그보다 더 작은 스케일로 오면 은하도 그러니까 결국 다른 데보다 물질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다음에 그 은하 안에서는 또 물질이 더 많이 모인 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별로 물질이 불균일하게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물질이 어디나 다 골고루 퍼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별이 존재하고 행성이 만들어져야만 그 안에 생명체도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우주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인데 다행히 그러니까 물질에도 보면 흔적이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죠. 그다음에 그 흔적의 좀 더 옛날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있는 온도 비등방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렇게 보면 거꾸로 이제 우주가 처음 그러니까 빅뱅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됐을 때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균일 등방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의 크기가 얼마야 되느냐가 우리가 그 우주 배경 복사에서 봤던 그 온도 요동의 크기 10만 분의 1 정도 있어야 된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사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요동이 커지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요동이 그 옛날에 처음에 있었던 그 요동의 크기가 거의 같다라는 거죠. 대신에 물질은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많은 데로는 물질이 점점 더 모여들고 물질이 적은 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조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에서는 구조가 성장을 못하고 물질에서는 구조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이 중력하고 물질 이런 걸 다 넣어서 이 진화 방정식을 풀어보면 현재 우주의 모습을 굉장히 다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걸 이제 이 19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쭉 이제 확인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우주에는 물질이 뭐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주론이 정밀 과학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자물리의 표준 모형이 있듯이 우주론에도 표준 우주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표준 우주론을 다른 말로는 이 람다 CDM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람다는 이 밑에 이 물질 구성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는 앞에 걸 다 설명을 하니 맞아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 암흑 에너지가 대략 70%가 있어야 되고 암흑 물질이 대략 25% 그러니까 이 4분의 1 그 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은 원자 그러니까 별이나 사람 뭐 행성 이런 거 다 합쳐서 이런 원자들이 5%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구성을 가져야 된다가 돼서 그래서 이 람다는 이 암흑 에너지를 뜻하는 용어고 그 우주 상수에서 사실 따왔는데 그러니까 그 우주 상수가 이제 암흑 에너지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CDM은 이제 여기 있는 암흑 물질, 그러니까 암흑 물질 중에서도 이제 콜드 다크 매터, 찬 암흑 물질이 이제 이 구조 형성을 잘 설명한다가 돼서 그래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들어있는 모형이라는 뜻에서 이제 람다 CDM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구성을 가지면 팽창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조 만들어지는 거,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 설명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우주의 시작이 균일 등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균일 등방한 게 아니라 10만 분의 1 정도의 요동이 있어야 된다라는데 그거는 초기 조건으로 설명해야죠.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 급팽창이라는 게 이제 1980년대에 제안이 되면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암흑 에너지하고 비슷한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건데 훨씬 더 큰 이제 에너지를 가진 뭔가가 있어서 그게 우리 우주를 굉장히 빠르게 팽창시키면 이런 우리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균일 등방해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양자역학적인 효과에 의해서 이 그 양자역학적 요동이 이 물질의 요동으로 바뀌어서 이 10만 분의 1의 요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게 검증이 쭉 되면서 이게 이제 이런 게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 우주로는 그러니까 이런 람다 CDM 모형의 이제 급팽창에 의해서 초기 조건이 주어진 거를 합쳐서 이제 표준 우주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이제 작은 세계가 큰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토대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초기의 모습은 그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심지어 그 양자역학의 그 중요한 요동들까지도 현재 우주의 모습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표준 우주론이 현재 우주의 모습을 다 완벽하게 이해한 거냐?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 이해가 안 된 것들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현재 우주의 모습에서 이해가 안 된 게 이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 이 입자물리 표준 모형에 따르면 모든 물질에는 반물질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물질과 반물질은 성질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를 살펴보면 물질로만 되어 있고 반물질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린 다 양성자로 되어 있고 중성자로 되어 있지 반양성자, 반중성자는 우주에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빅뱅 모형이라는 게 처음에 굉장히 뜨거운 데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는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물질과 반물질이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려면 처음에 거의 같은 양이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무거운 입자들은 사라지는데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그때 물질과 반물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물질만 조금 남아야 돼요. 이게 왜 남았느냐를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입자물리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옛날에 이제 뭐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과 반물질이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라 약간의 비대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CP 대칭성 깨짐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질과 반물질의 이 비대칭성을 줍니다. 그리고 입자물리 표준 모형에도 그 CP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 있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현재 입자물리 표준 모형에 따른 그 우주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뭔가 다른 과정,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을, 그러니까 물질만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아직까지 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아이디어들은 제안이 된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어느 게 맞을지는 현재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우주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기원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우리 같은 이제 원자는 우주의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현재 이제 이거는 물질 이론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체를 더욱더 잘 몰라서 이게 이제 중력의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인지도 아직 이제 불명합니다. 이거는 음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거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그 진공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공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얘기했던 우주 상수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음의 에너지 때문에 음의 압력을 가지고 있고 음의 압력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공짜로 에너지가 생기는 굉장히 훌륭한 물질이죠. 근데 뭐 그렇지만 이 입자물리 모형을 가지고 이 현재 관측된 이 우주 상수, 그러니까 진공 에너지의 크기를 설명하려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론하는 사람들이 계속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암흑 물질은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우주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원자 같은 것만 있으면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하고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해서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빛하고는 잘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통 물질과 똑같이 중력을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모형들이 제안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직접적으로 검출이 되거나 이제 중력 이외에 다른 간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것도 이제 정체가 뭐냐 이런 거를 계속 논의를 하고 이게 뭘까 찾아보는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약간 더 그 우주의 기원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빅뱅 모형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옛날로 가면 갈수록 결국 특이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점은 여기서 온도나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죠. 근데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풀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빅뱅이 가지고 있는 초기 조건의 문제는 이제 급팽창이라는 걸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럼 급팽창은 왜 시작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급팽창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정설이라는 게 이제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모형들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현대 과학이 이제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표준 우주론까지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이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나도 봤고, 그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빅뱅, 그러니까 이런 우주론과 관련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시작의 문제가 이제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극한 시공간을 다루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결국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것이 현재 뭐 실험적인 단서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빅뱅이나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극한 시공간을 이제 이런 양자 중력 이론을 통해 보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촉근 이론 같은 것도 해보고, 촉근 이론 말고 다른 양자 중력인 뭐 고리 양자 중력 이론 같은 것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조금 더 아마 후대에 가면 우리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이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이 소립자 물리학 부분을 설명할 때도 거기도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결국 우주를 이해한다라는 게 시공간도 이해하고 물질도 이해하는 거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더 나은 이해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쿼크에서 빅뱅까지 13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리학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게 물리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뭐 굉장히 어떤 때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 닿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그러니까 좀 더 결국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13번의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